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이무영의 제1과 제1장입니다. 1908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이무영은 1927년 첫 장편인 의지 없는 영혼을 발표하지만 주목받지 못합니다. 1939년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둔 이무영은 가난한 마을로 이사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소설을 쓰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제1과 제1장은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로 그의 대표작이자 한국의 농촌 소설 가운데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제1과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덜크덕 덜크덕 파원한 신장로에 소 마차 바퀴 소리가 외로이 울린다. 사양의 키만 멀쑥하니 된 가로수 포플러의 그림자가 느른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 별로 행인도 없는 호젓한 신장로다. 동리 앞에는 곤방대를 문 영감님이 벌거숭이 손자놈을 데리고 앉아서 돌장난을 시키고 있다. 약삭 빠른 계절에 뒤떨어진 매미 소리는 마치 남의 나라에 갇힌 공주의 탄식처럼 청승맞다. 이러 이소 안반짝 같은 소 엉덩이에 철썩 물풀의 회초리가 운다. 소란 놈은 파리를 날려주어 고맙게 여길 정도인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저 뚜벅뚜벅 앞만 내다보고 걸을 뿐이다. 소마차가 동리 앞을 지날 때마다 주막집 뜰방에 멍석을 깔고 땀을 들이던 일꾼들의 눈이 일시에 마차 짐으로 옮겨진다. 이삿짐을 처음 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이 우차 위에 실린 가구며 세간이 진기한 모양이다. 항아리니 독이니 메주덩이 바가지짝 이런 세간은 한 개도 볼 수 없고 농짝은 분명히 농짝이다. 생김도 그러려니와 시골서는 볼 수 없는 호들갑스럽게 큰 장이다. 이모저모에 가만히 짝을 대어서 전부는 보이지 않으나마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 거울이 번쩍한다. 함 대신에 화류 단층장, 버들 상자도 큰 것이 네모 번듯하다. 못에 쓰이는 것인지 알 길도 없는 혼란스러운 가시며 검고 붉은 빛이 도는 가죽 가방, 면장 날이나 무슨 주임 날이나 놓고 있는 그런 책상에 걸상도 화려하다. 네 첩살림인게군. 키만 멀쑥하니 여덟팔자 노랑 수염이 담숭담숭 난 할 일 없는 노름꾼처럼 생긴 한 친구가 이렇게 운을 뗀다. 토자에 기윽했네. 누군지가 이렇게 받자 토자의 기윽이 아니야. 티자의 리을일세. 어디로 보나 저게 첩살림 같은가? 첩살림이면야 자개장이 번뜩이면 번뜩였지. 사물상이 당한 겐가? 짐 임자들을 보지. 이삿짐에서 여나문 칸쯤 뒤떨어져서 곤색 저고리에 흰 바지를 받쳐 입은 청년이 하나 따라섰다. 아직 햇살이 따가우련만 모자도 단정히 썼다. 나이는 한 34, 5세쯤 되었을까. 청년은 한 손으로 양장을 한 5, 6세 된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옆에는 청년보다는 10살이나 차이가 있음직한 젊은 여인이 역시 양복을 입힌 머스매의 손을 잡고 간다. 한 4~5살 되었음직한 토실토실하게 생긴 아이다. 과자 주머니인지 바른 손에는
새빨간 주머니를 느렸다. 아빠, 아직도 멀었소? 말소리까지 타박타박하다. 인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에이 참, 우리 철이 착하다. 청년은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덤덤히 우차 뒤를 따라간다. 화신상해만큼 대우? 어린 것은 몹시 지친 모양이다. 그래, 그만큼만 가면 돼. 하고 안타까운 듯이 젊은 여인이 대신 대답을 하자니까 어린 것이 고개를 반짝 들고서 항의를 한다. 뭘 엄만 아나? 엄마도 처음이라면서. 그래도 난 알아. 그렇죠, 아빠? 엄만 알고 말고. 청년과 여인은 어린 것을 번갈아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다가 몇 걸음 걸려도 보고 몹시 거추장스러우련만 별로 그런 티도 없다. 소에 끌려가는 이삿짐처럼 그는 묵묵히 끌려가고만 있다. 거 어디로 가는 이삿짐이요? 동리 앞에 지날 때마다 소보고 묻듯 한다. 마차꾼은 나는 소 아니요 하고 퉁명을 부리듯 센터짐이요 하고 돌아다 보지도 않고 대답할 뿐이다. 센터 네 집짐이요? 나도 모르오 하고는 소 엉덩이에다 매질을 한다. 이소 데리고 가기 귀찮다. 어서 가자. 동리를 빠져나오더니 청년도 여인네도 뒤를 한 번씩 돌아다 본다. 무슨 감시의 구역에서 벗어나기나 한 때처럼 여인네는 가벼운 안도의 빛을 얼굴에 나타내기까지 한다. 이제 내가 좀 물어봐야겠군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얼마 안 돼요. 전에 다닐 때는 얼마 안 되던 것 같았는데 왜 이리 멀까? 혼잣말에 우차꾼이 받아 넘긴다. 여름이라 길도 늘어나 그렇지요. 얼마 안 가니 조그만 실개천이 흐른다. 청년 수택은 어려서 수수 미꾸라지 잡던 기억도 새로웠고 땀도 들일 겸 길목 포플러 그늘에서 참을 들이기로 했다. 이 개천을 건너서 한 10분이면 그의 고향인 센터에 다다르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다. 영감도 쉬어 같이 갑시다. 자, 담배 한 개 드슈. 고약도 있으십니까? 고약이랄게? 이런 담배를 피고 입술이 성할 수가 있으려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늙은인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부터 말벗을 해왔다면 오는 줄 모르게 왔을걸 하고 수택은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수택은 우차를 먼저 가게 하고 천천히 세수도 하고 발도 벗고 씻었다. 아내가 핸드백에 조그만 명경을 꺼내어 화장을 하는 동안 어린 것들도 벗기고 말끔히 씻어주었다. 물에 손을 잠그고 있으려니 어려서 물장난하던 기억이며 그동안 세파와 싸운 30년간의 생활이 추억되어 덜크덕 멀어져가는 이삿짐 소리도 한층 더 서글펐다. 패배자. 그는 가만히 이렇게 자기를 불러본다. 시냇물은 조약돌이 옹기종기 몰려있는 수택의 발밑을 지날 때마다 뭐라고인지 종알대고 흘러간다. 이 물소리를 해득만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수택으로서는 이 속삭이는 물소리보다도 지난 날의 추억보다도 패배자의 짐을 싣고 가는 우차 바퀴 소리만이 과장이 돼서 울리는 것이었다. 패배자? 어째서 패배자냐? 오랜 동안 동경해 오던 이상생활의 첫 출발이지. 누가 있어 자기를 패배자라고나 부르기나 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이렇게 반항을 해본다. 사실 이번 길은 수택의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그것이 희망의 재출발이 될지
패배가 될지는 그가 타고난 운명에 맡기려니와 현재 그의 가슴에 채워진 감에도 이 둘 중 어느 것인지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터다. 그가 농촌 생활을 꿈꾸고 이른봄 서지 안을 두둑하게 넣은 춘추복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사직원이 이중 봉투를 석장이나 갈갈이 피우고 여름이 났을 때는 그래도 패배자란 감정이 없을 때였다. 일금 80원의 샐러리라면 그리 적은 봉급도 아니었다. 회사 총무부 주임 말마따나 이런 자리를 노리는 대학 출신의 이력서가 기백장 서랍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터다. 사변으로 해서 갑자기 물가가 고등해진 터라 이 정도의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도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기는 하나 그렇다고 전혀 수입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은 주목구구까지도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그의 계획을 듣고 친구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반대를 한 것도 실로 이 단순한 타산에서였다. 너 굴러든 복바가지를 차버리고 어쩔 테냐는 듯 싶은 총무부 주임의 눈치나 철없이 날뛴다고 가련해하는 눈으로 보는 동료들의 말투가 그의 결심에 되레 기름을 쳐준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수택의 계획은 그네들이 보듯이 그렇게 근거가 적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계획의 무모함을 충고하는 친구와 동료들의 거의 전부가 생활란에 중심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수택만큼 생활고를 겪어온 사람도 그만한 낯살로는 드물 것이다. 12살에 고향을 떠나서 중학교를 고학으로 마쳤고 17에 동경으로 가서 시대학 전문부를 마치는 동안도 식당에서 벗겨내버린 식빵 껍질과 먹고 남아 버리는 밥덩어리를 사다 먹고 살아온 그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5, 6년 동안 동경서 구르는 동안에도 공중식당일망정 버젓하니 밥 한 끼 사 먹어보지 못한 채 30줄에 접어든 그였다. 조선에 나와서도 지금의 신문사 사회부 기자라는 직업을 얻기까지의 3년간은 10전짜리 상밥으로 연명을 해온 그였고 직업이라고 얻어서 결혼을 한 후도 고기 한 칼 떳떳이 사 먹어보지 못한 그였다. 더욱이 10개월이란 긴 동안 신문이 정간을 당하고 푼전의 수입이 없었을 때도 새끼나 밥을 못 끓이고 인왕산 중어리 같은 배를 끌어안고 숨까지 가빠하는 아내와 만 하루를 얼굴만 쳐다보고 시간을 보낸 쓰라린 경험도 갖고 있는 그였다. 이 10개월 동안에 그는 평상시 오고 가던 친구들도 수입이 끊어지는 날로 거래가 끊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쌀말이나 설렁탕 한 그릇도 월급 봉투가 없이는 대주지 않는 것도 잘 안 터였다. 인제 널 곳도 없지? 하고 물을 때 입은 거밖에 하고 대답하던 아내의 우울한 음성도 아직 귀에 새로웠고 10여 장이나 되는 전당표를 3개년 계획으로 찾아내던 쓰라린 경험도 아직 기억에 새로운 터였다. 바로 신문이 해간되던 그 전날이었지만 막역지간이라고 사양해 오던 M이라는 친구한테 마침 그날이 월급일이라서 아니 월급날을 일부러 택한 것이었지만 삼원 돈을 취대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분김에 욕을 하고 돌아온 사실을 기록해둔 일기가 아직도 그의 책상 어느 구석에 끼워져 있을 것이었다. 이 수태기가 선선히 사직원을 내놓고 나선 것이니 놀랄만한 사실임에 틀림은 없었다.
그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마지막으로 사직원을 접수한 R씨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근무의 생활 설계를 설명하는데 조금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다. 다행히 고향에 가면 10여 두락의 땅이 있고 생활 수준이 얕아질 것이요. 고려 수입도 다소 있을 것이요. 마치 R씨라도 유인해서 끌고 나갈 듯이 호기가 있었던 것이었다. 좀 더 신중히 하지. 호의에서 나온 이런 말에 그는 적이나 있는 듯이 그럴 필요 없죠. 하고 그 자리에서 내찼던 것이다. 사직 이유는 병이었다. 간부 측에서 병하고 반문했을 만큼 그는 그렇게 잘못된 병자는 물론 아니다. 병이라면 그것은 생리적인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이 더 위기에 가까웠었다. 의사들이 폐가 어떠니 늑막이 위험하니 할 때도 한편 겁은 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속 짐작이 있기는 했었다. 그와 같이 소설을 써오던 H가 자기와 같은 자신으로 버티다가 쓰러진 그 길로 끝을 맞은 무서운 사실에 잠시 아차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버릴 만큼 심약한 그도 아니었다. 이른 봄 그가 아내도 몰래 사직원을 쓰고 도장까지 단정히 눌러 가진 것은 그의 조그만 영웅심에서였다. 수택은 동경서부터 소설을 써왔다. 장방형도 아니요, 삼각형도 아니요, 그렇다고 똑 떨어진 원도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혹은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렀고 한때 경향 문학이 성할 때는 혹은 반동 또 혹은 동반자라고 불렀고 또는 허무주의자라고도 야유했다. 그러나 기실은 그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 자신 자기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작가였다. 소설가로서 차차 알려질 임시에서 아니 그 덕택이었겠지만은 그는 취직을 했었다. 그것이 그의 작가 생활의 마지막이었다. 저널리즘이란 문학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 갓난에 숨길 만한 잔명을 유지해왔다. 첫 월급을 타던 기쁨은 지난 모일 밤 자정도 가까워 바야흐로 삼라 만상이 잠들려 할 때 모모동 모모번지 근방에서 뜻 아니한 비명이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다. 이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기사를 쓸 때마다 희미해졌고 그것이 거듭되기 1년이 못 돼서 그는 자기가 문학도였다는 의식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경찰서를 드나들며 강절도, 밀매음, 사기 등속의 사건 전말을 듣는 것이 문학 수업에 좋은 찬스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던 것도 일시적이었고 악을 폭로해서 써 민중의 좋은 시준이 되게 한다던 의협심도 기실 자기 위안에 좋은 방패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그는 완전히 기계였던 것이다. 아침이면 나와서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대개는 밤에 집이라고 찾아든다. 친구에 휩쓸려 술잔도 마시고 회합에서 늦어 2차 회가 벌어지고 이러구러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달이 바뀌고 연도가 갈렸다. 그러기를 5년. 그동안의 수태기가 얻은 것은 허영과 태만이다. 그 밖에 얻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의 독특한 존재인 이른바 친구, 아니 지인이다. 그리고 잃은 것은 얻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았다. 그는 적어도 3사람의 친구는 가졌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한 해, 2해 지나는 동안에
새 친구도 없어졌고 문학도로서 쌓았던 조그만 탑도 출판 기념회나 무슨 축하회의 발긴란에서나 겨우 발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동료들이 그달 발표하는 작품을 읽을 때마다 그는 우울했다. 우두커니 맞은편 흰 회벽을 건너다 본다. 성급한 전화 종소리도 그를 깨우쳐 주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밭잔을 전환 뭐하러 났나요? 문득 고개를 들면 천리안이라고 소문난 편집장의 두 줄 시선이 쏜다. 아무것 하나 얻을 것도 없는 회합에서 늦도록 붙잡혔다가 홀로 막차에 앉은 때의 그 공허, 허무감도 그것에 비길 데 없는 것이다. 어떤 때는 그 큰 전작간에 동구만이 혼자 앉아 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속이 뜨끈해지는 일도 있었고 얼근히 술에 취했다가 깰 무렵에 집에 돌아가면 문득 수보가 덮인 책상이 눈에 뜨인다. 펜까지 꽂혀있는 잉크 스탠드. 한 달 가야 한 번 건드려 주지도 않는 원고지가 마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주인을 기다리고 망망한 대해에 떠있는 목선처럼 애처로워진다. 다소 술기운이 작용을 했겠지만은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내일부터는 나도 단연 공부를 하리라. 이렇게 1년을 별러서 시작한 것이 소설 못 쓰는 소설가라는 단편이었다. 한 소설가가 취직을 했다. 박쥐처럼 해를 못 보는 생활이 계속된다. 무서운 정열로 창작욕을 흥분시켜 주기는 하나 그 상이 마물러지기도 전에 출근이다. 잡다한 사무에 얽매여 허덕이는 동안에 해가 지고 5, 6월 역가래처럼 늘어진 몸을 이끌고 회합이다, 2차 회다, 야근이다를 계속한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짜던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내일 형사들을 녹여내어 재료를 얻어낼 계획이며 아내 진행 방법 등을 공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운다. 그러나 이 소설도 끝끝내 소설이 못되고 말았다. 그것은 몹시 무더운 날 밤이었다. 그는 소학생처럼 벽에다 좌우명을 써붙였다. 1. 조기할 것. 2. 퇴사 즉시로 귀가할 것. 3. 독서 혹은 창작할 것. 4. 일찍 취침할 것. 그러나 이 좌우명은 이튿날로 권위를 잃고 말았다. 이튿날은 사회부 회의가 밤 9시까지나 계속되었다. 갑론 을박의 3-4시간을 겪은 그는 돌아오는 길로 쓰러져 자고 말았다. 이튿날은 신문사 주체인 축구대회 기사로 야근을 했고 다음 날은 부득이한 회합이 있어 역시 거기서 다시 2차, 3차를 거듭해서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3시였다.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겔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겔까? 문화사업? 이런 반문을 해본다는 것은 벌써 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택은 또 한 가지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적어도 자기는 신문 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 아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문 기자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니, 신문 기자로서의 성공이 곧 문학적으로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희극 아니 비극이었다. 수태기가 하루 이틀 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는 하는 일 없이 교회를 빈들빈들 돌아다녔다. 하루는 S라는 동료를 유인해가지고 청량리로 나갔다. 전부는 아니나 그만둘 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생계로 이야기가 옮아갔을 때다. 그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낸지 몰랐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그 냄새는 코를 통해서 심장으로 깊이 깊이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흙내였다. 그것이 흙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일찍이 그가 어렸을 때 듣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귓전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흙내를 맡아야 산다. 너도 공부를 하고 나선 아비와 같이 와서 농사를 짓자. 학문도 좋긴 하다. 하지만 학문이 짐이 될 때도 있으리라. 그때 그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흙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도 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엾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조소하던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을 꾹하니 사로잡는 것이다. 집으로 가자. 흙을 만지자. 수택의 로맨틱한 계획은 이리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의 첫 계획은 그동안 장만했던 가구를 전부 팔아버리려 한 것이나 아내가 너무 섭섭해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상상한 것의 절반도 못 되었다. 200원도 못 되는 퇴직금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소꼴지게와 함께 수택의 일행이 쌀이 쌉장문에 들어서자 누렁이란 놈이 컹 하고 물어 박는다. 빈집처럼 찬바람이 휘돈다. 남의 집으로 잘못 들어온 모양이다. 수택은 불이 나게 나와 문패를 보나 분명히 자기 집이다. 짐이 들어왔으니까 마중들을 나가신 모양이군요. 아내가 들어가도 나오도 못하고 있는데 오빠 소리가 나며 와들 몰려든다. 6, 7년 못 본 늙은 아버지도 설명을 듣지 않고는 모를 아이들 속에 끼어섰다. 뒤미쳐 찢어진 고무신짝을 집어든 고모도 왔고 폭 늙은 어머니도 뒤따라왔다. 그래 이 몹쓸 거사 그렇게도 하고 막 어머니의 원망이 나오자 그는 사랑으로 나갔다. 툭한 장방을 새의 장지를 질러 윗방은 남에게 새를 주었는지 주판 소리가 댈그락거린다. 저 밖에 걔 너들 짐이냐? 네. 그래. 헌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택은 안으로 들어왔다. 안채 위쪽으로 달린 골방이 치워졌다. 바람이 잔뜩 든 벽하며 벽 흙을 안고 자빠진 종이장이며 비워두었던 탓인지 곰팡내가 펄썩한다. 색지를 붙인 괴짝이며 주둥이도 없는 단지. 도깨비라도 나와 멱살을 잡을 듯 싶은 방이다. 횃대에 걸린 헌옷은 흡사 죽은 사람같이 늘어졌다. 수택의 그 아름다운 농촌 생활의 첫 꿈이 깨진 것은 이 방에서였다. 그의 공상에서는 방부터가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래간만에 자리를 마주했다. 윗방에서 주파나를 튀기던 장사치도 갔고
단둘이 호젓이 앉았다.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하기는 하면서도 기실 수택은 집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자기가 집을 나갈 때는 논이 한 20여 두락에 밭이 여나문 가리나 있었다. 그 후 동경서 나와서 들렀을 때는 논 단마지기가 줄었고 밭이 하루같이 남의 손에 넘어갔었다. 그런 지 7년. 그동안 거의 딴 남처럼 서신 하나 없이 지내온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물론 이렇다는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아니다. 다만 이 문화인인 아들은 원신 그대로인 아버지를 경멸했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너무나 문화화한 아들을 경히 원지했을 뿐이다. 흙냄새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냐. 그깟 놈 눈만 다락같이 높았지. 그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조소했다. 아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흙투성이가 되어 사는 꼴이 싫다 했다. 흙에서 나와 흙을 만지며 걷고 흙을 먹고 사는 아버지. 옷에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사는 흙인지 사람인지 모를 한낱 평범한 농부에게 털끝만한 존경도 갖지 못했다.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은 흙투성이인 김영감을 내 아버지라고 내세우기조차 꺼려했다. 이러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큰 치욕이라고까지 생각해온 터다.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청하지 않은 것도 그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한테 달리 변명을 했겠지만은 기실 자기 아버지의 그 흙투성이 꼴을 베고 싶지 않다는 허영에서였다. 김영감만 해도 이런 눈치를 못 챌 리는 없었다. 집안에서고 동리에서 왜 며느리 보는데 안 가느냐고 해도 그 잘난 놈 잔치에 못난 애비가 가. 댕골 곽주식이 아들놈처럼 저 애빌 보고 누구냐니까 우리 집 머슴하고 대답하더라는데 그런 놈들이 애빌 보고 행랑 아범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있다던가. 이렇게 격분을 했었다. 또 사실 그때의 수택으로서는 늑중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었다. 그러기가 싫으니까 차라리 못 오게 한 것이었다. 이런 아들이 지금 도시에는 얼마나 많을 건고. 사람이란 흙내도 맞고 된장 맛도 나고 해야 구수한 맛이 나는 게지. 음식이나 사람이나 대처 사람이 맑고 종호야 박지. 하지만 사람이란 종호만 가지고 산다더냐. 일테면 말이다. 내가 네 발등을 잘못해서 밟았다고 치자꾸나. 그러면 넌 발끈할 게다. 하지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못해 밟았나 보다 하군 그만이거든. 정으로 친다면야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이 글지. 그래 이 많은 인총에 종호만 가지고 살려고 들어. 수태기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고향에 돌아온 것을 붙잡고 김영감은 이렇게 자기의 지론을 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도의 물을 먹은 아들은 물론 코웃음을 쳤었다. 몇 해인가 후다. 음력 과세를 한다고 고향에 내려온 일이 있었다. 20년 내에 혹한이니 30년 내에 추이니 날마다 신문이 떠들어댈 때였다. 그는 겉으로는 하도 오래간만이니 집에 와서 과세를 한다고 꾸몄지만 기실은 금방 읍에까지 출장이 있어서 온 김에 들른 것이었다. 그날 밤 수택의 집에는 도적이 들었다. 벽에서 나는 황토 냄새와 그야말로 된장내처럼 퀴퀴한 냄새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울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조금 있더니 누군지 밖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나오, 나오 하는 애원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수택은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봤다. 도적이 분명하다. 밖에서는 나오라고 하나 나갈 길을 막아선지라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황당해한 도적은 급기야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 나갈 길을 좀 틔워주셔요. 이때 그는 벌써 부엌을 돌아 울 안에 와 있었다. 손에 흉기 하나 들지 않은 좀도적임을 발견한 그는 억소리와 함께 덮치어 잡아 낚았다. 그는 학생 시절에 배운 유도로 도적을 매다 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꽁꽁 묶었다. 온 집안이 깨고 뒤미쳐 김영감도 달려들었다. 영감의 손에는 지게 작대기가 쥐어 있었다. 도적놈도 그랬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작대기에 맞을 사람은 그 도적이라고. 그러나 아니었다. 지게 작대기에 아래 종아리를 얻어맞는 것은 아들이었다. 수택 자신도 그랬고 도적도 그랬을 게고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것이 영감이 흥분한 나머지 잘못 때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택은 얼른 피했다. 피하고는 안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김노인의 작대기는 재차 아들에게로 향하고 겨누어졌다. 몰인정한 녀석. 내 물건 도적 안 맞았으면 그만이지. 사람은 왜 친단 말이냐. 응? 이 치운 겨울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여북해 하는 줄 아냐. 우리네 시골 사람은 그런 법이 없다. 도적은 울고 있었다. 도적의 등에는 쌀 한 마리 짊어지워졌다. 사람이란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라. 법만 가지고 산다면야 오늘날처럼 법이 밝은 세상이 또 어디 있겠니. 법으로만 산다면야 법에 안 걸릴 놈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넌 법에 안 걸리는 일만 하고 사는 상 싶지. 그런 게 아니니라. 올 가래도 면소 뒤 과수원에서 사과를 하나 따먹다가 징역을 갔느니라. 남의 것을 따는 건 나쁘지. 나쁘기야 하지만 그게 징역 갈 죄는 아니지. 어젯밤 일을 본다면 너도 네 과밭에 실과를 따면 징역 보낼 사람이 아니냐. 너 어제 그게 누군 줄 아냐. 모르는 체 하긴 했다만 내 저 아버지를 잘 안다. 알고 보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시골서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모두 한 집안 식구거든.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게란 말이야. 이러한 일이란 적어도 도혜인의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수택은 오늘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에 막연 하나마 이 이른바 흙냄새의 감정이 이해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김영감은 아들의 이 뜻하지 않은 계획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아들은 논 단마치기에 밭 하루가리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리 좋은 논으로만 8마지기를 내주었고 집도 한 채 세워주기로 했다. 물론 소작권을 이동받은 것에 불과했었다. 그의 집안에는 논 단마지기와 밭 두어떼기가 남아있을 뿐이란 것도 그제야 알았다. 피란 무서운 것인가 보구나. 난 네가 아비 옆으로 와서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더니라. 처음엔 답답하겠지만은 차차 농사에도 재미를 붙이고 하지만 네 처가 이런 구석에서
살려고 하겠느냐. 웬걸요. 저보다도 처가 서둘러서 한 노릇이니까 별말 없을 겝니다. 그래 그럼 됐구나 뭐. 이제 나도 남들한테 떳떳스럽고. 버젓이 아들을 둘씩이나 두고 자식을 거느리고 있지 못한 것이 동리 사람들 보기에 미안타는 것이었다. 하여튼 이리 해서 수택의 농촌 생활은 시작이 된 것이다. 집은 조그만 동산 밑이 독립 면장이 첩집으로 지었던 것을 130원에 사기로 했다. 퇴직금이었다. 그 앞으로 수택네 집 소유인 천여 평의 밭도 있어 거기에 심었던 무와 배추도 그대로 수택의 소유로 이전이 되었다. 첩의 집이었던 만큼 회칠도 했고 조그만 반침도 붙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골집이다. 수택인의 큰 이불장만은 역시 들어가지를 않아서 봉당에다 받침을 하고 놓기로 했다. 그들 부처는 거기다 마루라도 들였으면 했으나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 물가 비싼 세상에 마룬 들여 못한다던 마루가 없어 밥을 못 먹지는 않는다 하는 바람에 아내는 실죽해 하면서도 대꾸만은 없었다. 김영감은 아들 내외가 대처 사람인치 않은 것이 마땅치 않았다. 양복대기를 꼬이고 나오는 것도 눈에 가시처럼 대했고 며느리의 트레머리도 못마땅히 한다. 그래서 그 처는 쪽을 졌고 수택은 고이 적삼을 장만했다. 시골 해도 난 이런 시골은 못 봤어요. 산이 하나 변변한가, 물 한 줄기가 시원한가. 이런 곳에 와 살 바야 만주 벌판에 가서 황무지를 일궈 먹지. 사실 수택이도 이 아내 말에는 동감이었다. 전에는 무심히 보아 그랬던지 자연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멀쑥한 포플러와 아카시아 숲이 실개천가에 하나 있을 뿐 이렇다는 특징도 없는 산천이다. 장성에서는 가본 일도 없었지만 어렸을 적의 기억대로라면 그 아카시아 숲 앞에는 상당히 깊은 물도 있고 큰 고기도 은비늘을 번뜩이었고 숲에서는 매미며 꾀꼬리도 울었던 것 같이 기억이 되었으나 다시 가보니 조그만 웅덩이에는 오금에 차는 물이 개었고 가문 탓도 있겠지만은 송사리 떼가 발소리에 놀라서 쩔쩔 맬 뿐이다. 숲속의 원두막 정치도 그지없이 시적인 듯이 기억이 되었으나 막상 가보니 그도 평범하기 짝이 없다. 숲속은 그나마도 습했다. 월요를 두고 가물었다건만 발을 두눌 때마다 지적지적한다. 꾀꼬리가 울었다고 기억한 것도 그의 착각이었다. 이런 숲에 들어오면 꾀꼬리도 목이 쉬리라 싶었다. 이런 데서도 우는 꾀꼬리가 있다면 필시 청상 과부가 된 꾀꼬리라 하였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연이었던가? 속기나 한 것처럼 허무해서 우두커니 서스려니까 김영감이 꼴지게를 지고 나온다. 이했다. 이건 네 거다. 이런 데서 와서 살자면 모두 배워야지. 숫돌물이 뿌옇게 그대로 말라붙은 날씨다. 수택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고 따라가다가 자연 말을 했다. 뭐 경치. 예, 넌 경치만 먹고 살 작정이야. 여기 경치가 어때? 산이 없냐 물이 없냐. 숲이 있겄다. 심리만 나가면 수리조합보가 있겄다. 볼 게 뭐 있어요?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탓이기나 한 것처럼 퉁명스럽게 사방을 훑어보려니까. 그래, 여기 경치가
서울만 못하단 말이냐. 하기가 무섭게 지게를 벗어 내 던지고는 상스러울 만큼 수택의 목덜미를 잡아 가랑이 속에다 집어넣는다. 자 봐라. 먼 산이 보이고 저 숲이며 저 물이며 이만하면 되잖았느냐. 수택은 너무 흥분이 돼서 서두는 통에 어리둥절하고만 있었다. 엄한 독선생을 만난 때처럼 부자유했다. 그래 보렴. 세상이란 모두 거꾸로 봐야 하는 게다. 경치하지만 제대로 볼 땐 보잘것없던 것이 가랭이 밑으로 보니까 희한하지 않느냐. 사람 산다는 것도 그러니라. 너들 눈엔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우습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상팔자야. 더 촌에 들어가 보면 조밥이고 꽁보리밥이고 간에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 그런 걸 내려다보면 되나? 거꾸로 봐야지. 너들 눈엔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게 개 돼지같이 배겠지만서도 알고 보면 신선이야 신선. 너들 월급장에다 대. 그 연기만 자욱한 돌판에 사는 서울 사람들에 대해. 보렴, 네 여기 사람들이 어떻든 너들처럼 얼굴이 새하얗진 않지. 그게 신선이 아니고 뭐냐. 이 급조된 젊은 신선은 그날 해가 지도록 끌려다니며 억새에 서벅서벅 손을 베며 풀을 베었다. 하면 되리라고 생각한 낯질이 그 좁은 원고지 칸에 글자를 써놓기보다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아침에는 새벽까지 끌려 일어났다. 몬동이 트기가 무섭게 어험 소리가 문턱에 난다. 나가보면 김영감의 삼태기에는 벌써 쇠똥이 그득하게 담겨져 있었다. 네 봐라. 이놈이 줄 땐 허리가 아파도 논에다 넣어두면 벼가 그저 시커매지는구나. 그까짓 아모니아에다 대. 그걸 한 가마에 5원씩 주고 사다 넣었느니 이놈을 며칠 주었으면 돈 벌고 거름 생기고. 자 어서 채비를 차려라. 네 댁도 깨우고. 해가 똥구멍까지 치밀었는데 몸이 근지러워 어떻게 질펀이 누웠단 말이냐. 수택이 부처는 처음에는 허영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새수물까지 떠다 바치라던 수태기와 처가 매일처럼 그 드센 일을 한다 해서 동리에서 한 화제거리가 될 것을 상상만 해도 유쾌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실 수태기가 헌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맨다거나 삽을 짚고 물꼬를 보러 간다거나 비틀비틀 꼴지게를 치고 개천을 건너올 때마다 동리 사람들은 경의의 눈으로 그를 맞았던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비탈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동이를 해먹었을 때도 그들은 웃는 대신 동정의 눈으로 봐주었고, 호미를 들고 남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는 이웃집 달순이며 앞집 봉년이를 큰일이나 난 듯이 불러다 구경을 시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동리 사람들의 이런 경의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위안이기도 했다. 지금의 그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되었지만은 못하는 것도 부끄럼이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예, 엄아. 너 그렇게 호밀 깊이 묻으면 배추 뿌리에 바람이 들지 않겠냐. 요걸 요렇게 다뤄가지고 살짝 흙을 일으키고 이쪽 손으로 풀을 집어내야지. 그래도 그러는구나. 옳지. 이렇게 새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느새 수택의 등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이다.
에이끼 미련한 것. 배추밥 매는 걸 밥 먹듯 하는구나. 밥 한 술 떠넣고 반찬 한 가지 집어먹고 그 식이 아니냐. 아 이쪽으론 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왼손으론 풀을 집어내야지. 그걸 어떻게 따로따로. 아직 손에 안 익어 그렇습니다, 아버지. 수택은 이렇게 변명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밤에는 거적 한 잎이 등에 지워진다. 물꼬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너에게 준 건 난 모른다. 농사 다 지어 놓은 게니까 거둠새까지 네 손으로 해서 꼭꼭 챙겨놔야 삼동을 나지. 동굴을 벗어나오니 약간 일그러진 달이 아카시아 숲에 걸렸다. 말복도 지난 지 오래건만 아직도 바람은 무더웠다. 천변에는 여기저기 동네 부인네들이 보리밥 먹기에 흘린 땀을 들이고 아이들은 조약돌들을 또닥또닥 두드린다. 실개천 물소리도 제법 여물다. 풀 속에서 반딧불이가 반짝이고 개구리 소리가 으쓱히 어울리는 것이 역시 아직도 여름밤이다. 수택은 빨래자리로 놓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치를 쳤다. 아침 저녁으로 반죽한 치분으로만 닦아온 이가 물로만 웅얼웅얼해 뱉어도 입안이 환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는 삽을 질질 끌고 징검다리를 건너 논길로 들어섰다. 광대 졸타듯 하던 논두덩도 어느새 평지처럼 평탄해진 것 같고 아래 종아리에 차이는 이슬이 생기는 감촉을 준다. 아스팔트를 거닐다가 상점에서 뿌린 물이 한 방울만 튀어도 시비를 걸던 일이 마치 옛날 꿈 같았다. 이만하면 나도 농촌 제1과는 마친 셈인가. 구수한 풀향기가 코를 통해서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그것이라고 느끼며 수택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본다. 밤이슬에 눅눅하니 젖은 셔츠에서도 차츰차츰 불쾌한 감촉이 없어져 간다. 쫄쫄쫄 윗 논뱀에서 아랫논으로 떨어지는 물고 소리에 금세 벼품이 부쩍부쩍 살이 찌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벌써 그의 문학적인 감각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다. 여남은 다랑이 건너 도독한 밭 모퉁이에서 누군지 단소를 처량스레 불고 있다. 역시 물꼬를 보는 사람이리라. 그 맞은편 아카시아가 몇 주 선 둔덕 원두막에서는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술집 여인들이 놀러 나왔는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끔 섞여 나온다. 수택은 물꼬를 삥 한번 둘러보고 원두막으로 어슬렁어슬렁 올라갔다. 발소리에 노랫소리가 딱 그치며 누군지 소리를 딱 지른다. 누구요? 나요. 아, 서울 서방님이시오? 그래 요샌 꼴지개가 등에 제법 붙던가? 꺼르르 웃음이 터진다. 시골 살면 그야말로 말소리에도 흙내와 된장내가 나는 겐가. 수택은 원두막 사닥다리를 한층 한층 올라가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내게선 언제부터나 흙냄새가 나려는고. 분명한 울음소리다. 그도 여자의. 아니, 듣고 있을수록 그 울음소리는 귀에 익다. 누굴까? 이런 생각하는 동안에 눈이 아주 뜨였다. 어느 때인지 멀리 물방아 돌아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릴 뿐 어린 것들의 숨소리조차 고요하다. 옆을 더듬어 보니 어린 것들만이 만져지고 응당 그 옆에 누웠어야 할 아내가 없다.
수택은 그대로 죽은 듯이 누워 눈에 전기를 모았다. 또 울음소리다. 그것은 마치 앵금줄을 긋는 듯 싶은 애절한 울음소리다. 아내였다. 여보? 여보? 대답 대신에 울음소리가 한층 높아진다. 그도 일어나서 아내 옆으로 갔다. 왜 그러? 말을 해야 알지. 네가 뭐라 그럽디까? 아니요. 그럼 어디가 아프오? 또 말이 없다. 말을 해야 알잖소. 왜 그러? 설사가 나요. 아내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대로 흑흑 느낀다. 그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탁 터졌다. 나이 30이 가까운 여자가 설사 난다고 자다 말고 일어나 앉아 운다? 설사가 자꾸자꾸 나니까 그렇죠. 울음 반 말 반이다. 그는 또 한 번 커다랗게 웃었다. 여보, 그래 설사가 나건 약을 사다 먹든지 밥을 한 끼 굶고서 하는데 아내는 그만둬요. 당신처럼 무심한 이가 어딨어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오던 날부터 설사하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도 이런 반사가 없으니 그러기에 약을 사다 먹으랬지. 내야 집에 붙어 있어야 알지. 아내는 또 모를 소리를 한다. 이렇게 나는 설사에 약이 무슨 소용이야요. 밥을 갈아 먹어야지. 그제야 수택은 설사 나는 원인을 눈치챘던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듣고 생각하니 자기도 오던 이튿날부터 설사가 났다. 갑자기 물을 갈아먹은 관계련이 했으나 며칠을 두고 설사가 계속되었다. 기실은 아직까지도 소화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폭이었다. 보리 끝에 자꾸 뱃속에 들어가서 장을 콕콕 찌르나 봐요. 필연이도 자꾸 배가 아프다고 저녁마다 한바탕씩 울고야 잔대요. 창자도 흙내를 맡을 줄 알아야 할까 보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직 살림 면모가 갖추어지지도 못했고 여름에 딴 불을 떼느니 밥 많은 집에서 함께 먹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자니 시골의 이 철은 꽁보리 밥으로 신곡장을 대는 동안이다. 쌀밥만 먹던 창자에 갑자기 깔깔한 보리쌀만이 들어가니까 문화생활을 해오던 소화기가 태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럼 쌀을 좀 두어 달라지. 기실 나도 늘 배가 쌀쌀 아팠는데 그걸 난 몰랐구려. 야단나게요. 아버님이 이번엔 또 창자를 거꾸로 달고 먹으라고 걱정하자느시겠어요? 가랑이 속으로 경치를 본 이야기를 아내는 생각해낸 모양이었다. 그만 자우. 내 내일 아버지께 말씀해서 당분간은 쌀을 좀 섞어 먹도록 할 게니까. 그는 어린애를 달래듯 아내를 재웠다. 추수만 끝나면 남편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 유일한 희망을 붙이고 있는 줄 알고 근 20일이나 설사를 하면서도 군말 한마디 안 했다는데 표시는 안 했지만 여간 감격한 것이 아니었다. 부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마라 했다. 이튿날부터는 쌀이 반은 섞여졌다.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아는지라 수택은 용기를 못 내고 필년이란 년을 시켜 할아버지를 조르게 했던 것이다. 할 수 없구나. 그것들이 창자까지 사람 창자를 못 가졌으니 딱한 노릇이다. 그러시겠지? 딸녀는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며 재미나게 웃었다. 그러나 쌀의 분량은 점점 줄어갔다. 그 대신 보리가 늘었고 조가 뛰어들었다. 감자니 기장 같은 작곡도 간혹 섞였다. 하루바삐 신곡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수택 부처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낙이었다. 이때부터
수택의 창작욕도 버쩍 늘어갔다. 오래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매대기를 치던 어떤 역사 소설의 상이 거의 가다듬어질 무렵에는 수태기가 물꼬를 메고 이듬매기를 해준 벼도 누렇게 익어갔다. 집 앞 텃밭의 배추도 제법 자리를 잡고 토실토실 살쪄갔다. 사람이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겐가 싶었다. 손이라야 몇 번 된 곡식도 아니건만 야무지게 여문 벼알이며 배추 한 포개까지 맛보지 못한 그윽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깨알처럼 쓰여진 원고지의 글자를 보는 때의 그 애정, 그 감격과도 같은 것이었다. 1년 내 피와 땀을 흘려야 벼 한 톨 얻어먹지 못하고 빈손만 털고 일어나는 소작인들의 그 애절해 하던 심정도 지금서야 이해되는 것 같았고, 매년 그러리라는 것을 빤히 내다보면서도 그 농사를 단념하지 못하는 그네들의 심정도 이해되는 것 같았다. 타작 마당에서 벼 한 톨이라도 더 차지할 것을 전제로 한 애정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은 단지 그러한 이용만으로 그처럼이나 벼 한 폭, 배추 한 잎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마치 종이값도 못 되는 원고료를 전제로 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쓰는 동안에는 그러한 관념이 전혀 없이 그저 맹목적인 정열을 글자 한자 한자에마다 느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했다. 애정이란 이해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수택은 또 한 번 생각했다. 이 애정, 그것으로 인류는 살아가는 것이요. 이 애정으로 도덕을 삼는 데서만 인류는 행복될 것이다 싶었다. 아버지의 늘 말하던 소위 흙냄새와 된장내란 결국 이런 애정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본다. 대처 사람들에게서는 흙냄새가 안 난다는 그 말은 곧 이 이해를 초월한 애정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 언젠가 집안에 도적이 들었을 때도 도적을 잡았다고 자기 아버지는 그를 때렸다. 도적질은 분명히 악이다. 악을 제지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선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그리고 가져야 할 위대한 정신인 동시에 본능이다. 이 선, 이 본능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는 지게작대기로서 예물을 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도적질을 악으로서 인정치 않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 흙 속에서 나와 흙과 같이 자라고 흙과 더불어 살아온 그에게는 포근포근한 흙의 감정과 김가고 이가고 정가고 간에 씨만 뿌려주면 길러주는 그러한 흙의 애정 속에서만 살아온 그는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보다 흙의 냄새를 맡을 줄 모르고 흙의 애정을 유린한 철두철미 대처 사람인 아들에게 보다 더 증오를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 수택은 무서운 정열로 자기의 농작물을 사랑했다. 그것은 자기의 작품을 사랑하던 그 정열이었다. 문득 꺼추해진 벼폭을 발견하고는 인쇄된 자기 작품에서 전부 뒤바뀐 구절을 발견할 때와 꽃같이 놀랐다. 그것은 그지없이 불쾌한 순간이었다. 수택은 그대로 논으로 뛰어들었다. 아래 동아리부터 벼폭이 노랗게 말라든다. 이삭은 알맹이 한 개 안 든 빈 쭉정이었다. 격한 나머지 그는 벼폭을 잡고 낚았다. 각충이란 놈이 밑 대궁에 진을 치고 보기 좋게 까먹은 것이었다. 그는 30여 년의 반생 동안 이처럼 격한 일이 없었다. 이만큼
어떤 물건이나 생물에 대해서 증오를 느껴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자기 혈관 속에 이토록이나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서야 처음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벼폭을 발기고 일일이 각충을 잡아냈다. 그래서는 돌 위에다 놓고 짓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처음으로 미움다운 미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였다. 수택은 처음 고향에 돌아와서 동리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디찬 것을 느꼈다. 말만 고향이지 눈에 익은 얼굴도 거의 없었다. 파도에 밀린 배조각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쫓겨 태반은 타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때 그 차디찬 시선에 그는 일종의 반감까지 일으킨 일이 있었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품고 있던 그 중호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이었다 싶었다. 그렇다. 하루바삐 나도 대처 사람의 탈을 벗고 흙같이 나자. 그래서 흙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이를 때 누군지 귀에다 대고 소리를 꽥 지른다. 그것은 태화다. 그것은 대처 사람인 또한 다른 수택이었다. 물방울 한 개만 튀어도 시비를 가리고 파리 한 마리에 상을 찡그리고 데파트에서 1시간씩이나 넥타이를 고르던 도회인의 반역이었다. 대화 좋다. 아니 패배다. 패배자의 역변이다. 도시 생활, 문명 사회에서 생활 경쟁에 진 패배자의 자유수단이다. 그것은 아무 것이든 좋다. 그는 이렇게 발악을 했다. 이런 마음의 투쟁은 나를 거듭할수록 격렬해 갔다. 수태기가 자기의 피에는 흙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한 착각이었다. 누르면 누를수록 문화에 줄인 도회인의 반항은 억새같다. 포근포근한 흙을 밟는 평범한 감촉보다도 가죽을 통해서 오는 포도의 감촉이 얼마나 현대적인가 했다. 그것은 마치 펠대로 핀 낡은 지폐를 만질 때와 빠작 소리가 그대로 나는 손이 베어질 것 같은 새 지폐를 만질 때의 감촉과의 차이와도 같았다. 사람에게서나 자연에서나 입체적인 선의 미가 그리웠다. 아니다 참자. 흙같이 나자. 수택은 벌떡 일어났다. 참새떼가 와하고 풍긴다. 이 젊은 도회인이 도회의 환상에 사로잡힌 동안 참새떼들은 양양해서 벼토를 까먹고 있었던 것이다. 우여! 우이! 건너 다랑이로 옮겨 앉는 참새를 쫓아서는 논둑을 달렸다. 참새떼는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았다. 한 마리가 하나씩만 까먹었대도 수백 톨은 까먹었을 것이다. 그는 달리다 말고 벼 이삭에 눈을 주었다. 누렇게 익은 벼폭들이 생기가 없다. 그때 울컥하고 가슴에 치미는 것이 있다. 증오였다. 도시 생활에서 세련이 된 현대인의 증오였다. 이 갖은 정성과 피와 땀으로 가꾼 곡식을 장난하듯 까먹고 다니는 참새에 대한 증오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머리에 찬다. 우여, 우이. 꼼짝도 않고 참새떼는 못 견디어 하는 이삭에 그대로 조롱조롱 매달렸다. 그는 무서운 정열로 기관총을 사모했다. 전쟁 영화에서 보듯이 삥 한번 둘렀으면 톡톡 소리와 함께 소나기처럼 떨어질 참새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 도회인의 간담은 기분만의 위안을 받는 것이었다. 도적놈을 때릴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느끼던 증오도 이런 것이었을까. 한결 볕이 엷어졌다. 벌레 소리도 훨씬 애조를 띠고 달빛도 감상을 띄었다. 이 집 저 집에서 마당질 소리가 나고 밤이면 다듬이 소리도 여무로 갔다. 수택이네 집에서도 새벽부터 타작이 시작되었다. 한 모로는 별을 저 나르고 한 모에서는 때려라 소리를 연발하며 위세를 올렸다. 한 모에서도 도긋기가 붕붕하고 돌아간다. 여인네들의 치맛자락에서도 바람이 난다. 수태기도 벗어붙이고 지게를 졌다. 아직 다리는 허청거리나 그래도 대여섯 묶음씩 저 날랐다. 이제는 벌써 그의 노동을 신성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명실공히 한 농부였다. 서투른 낯질에 손가락을 2개나 첨했지만 보는 사람도 그랬고 그 자신도 그것은 큰 상처로 알지도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아내 역시 호미자루에 터진 손바닥이 아물지를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혼자 일어나 앉아서 밤을 패어가며 울지는 않았다. 아프니 자신이 했다가 그 말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동정 대신에 핀잔을 맞을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가끔 그에게는 아버지가 남에게만 후하지 자식들한테는 너무 박하다는 불평을 말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그가 시인을 하는 정도로서 가라앉았다. 사실 그 자신도 다소 심하지 않은가 하는 불평은 여러 번 품었었다. 손에 익자는 자식이 서투른 낯질을 하다가 손을 다치어도 먼저 핀잔부터 주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증오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도 불이 나게 볕단을 저 날랐다. 이 볕단의 대부분이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가 낡아 빠진 메꼬모자를 뒷꼭지에 붙인 대바라진 젊은 친구의 손으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택은 그것을 억지로 생각지 않으려 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위인이 나와서 버티고 선 후로는 분명히 얼굴에 검은 빛을 띄었다. 자식에게 그런 눈치를 안 보이려고 비상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엿보였다. 수택도 아버지의 이 노력에 협조를 했다. 도합 22마지기에서 40석이 났다. 40석에서 25석이 소장료로 재졌다. 40석에서 25석, 15석. 그의 지식은 처음 기묘하게 쓰여졌다. 그러나 이 지식은 정확성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거기서 비료대로 한섬 2마리 재해졌고 아내와 계집아이들의 설사를 치료한 쌀값으로 장리변을 쳐서 12마리 떼었다. 지세도 작인과 지주가 반분해서 물기로 되어 있었다. 지세로 또 몇 마리인지 떼었다. 그는 말질을 하는 말강구가 바로 지주나 되는 것처럼 그의 손목이 미웠다. 우르르 덤비어 말강구의 목덜미를 잡아놨고 볕더미 속에다 꾹 쳐박고 싶은 충동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었다. 수택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 옴팡하니 들어간 눈에서는 황혼을 뚫고 무시무시한 살깃빛 빛이 바라는 것이었다. 그는 방공 연습할 때 그 휘황한 몇 줄의 탐조등 광선을 연상했다. 김영감은 꼼짝도 않고 한자리에 서 있었다. 볕더미를 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사람을 노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영감은 내년 이때까지 살아갈 길을 궁리하는 것이었다. 자, 짊어져라. 수택은 깜짝 놀랐다. 남은 벼 여남은 섬이 가만히에 채워졌다. 전혀 자신은 없었으나 벼 200근을 못 지겠노란 말도 하기 싫어서 지게발을 디밀었다. 어차. 옆에서는 벌써 지고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도 어차 소리를 쳤다. 땅짐도 않는다. 자, 들어줄게니. 어차.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오금은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대로 또 꺾인다. 안 되겠으니 다른 사람이 지라느니 이론이 분분하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버티었다. 이를 북북 갈며 길을 썼다. 힘을 푹 주었다. 오금이 떨어졌다. 그러나 다리가 허청하며 모여선 사람들의 저것저것 소리를 귓결에 들으며 그대로 픽 한쪽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넘어선 순간 에이키 천치자식 하는 김영감의 소리와 함께 빗자루가 눈앞에 휙 한다. 머리에 동였던 수건이 벗겨졌다. 나오게 내 짐새 나와 하는 누군지의 말을 영감의 호통 같은 소리가 삼켰다. 놔두게 놔둬. 나이 40이 된 자식이 벼 한 섬 못 지는가. 저라 저 어서 일어나. 그는 이를 악물고 또 힘을 푹 주었다. 오금이 번쩍 떴다. 뒤뚝뒤뚝 몇 걸음 옮겨 놓는데 눈과 콧속이 화끈하며 무엇인지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저 피 코필 쏘는군. 내려놓게 하는 동리 사람들 소리 끝에 나들 두게 제 손으로 진 제 곡식을 못 쪄다 먹는 것이 있단 말인가. 나들 두게. 수택은 눈물과 코피를 쫙쫙 쏟아가면서도 그래도 자꾸 걸었다. 내일은 우리 논 단마지게 타작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억지로 즐기려 노력을 했다.